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목록입니다.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한 강모 씨는 명 씨가 이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네. 드리는 거예요? 그 네네.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했다는 명 씨 본인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대선 직전 면밀 여론조사만 6,400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걸까? MBC가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습니다. 대선 여론조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 업체와 7억 1,61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입니다. 강 씨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줬고 네.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만약 무료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거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자금이 맞거든요.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비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 해도 왜 그런 건지 불법 여지는 없는지 여러 문제가 남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묻는 MBC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가짜 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직접 취재한 정상빈 기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자, 방금 얘기를 요약해보자면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도 돈을 준 기록이 없고 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사람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자, 이렇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면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먼저 기부에 대한 조항을 보면요. 제3자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꼭 현금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기부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1년 동안 그 렌터카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공식 자금은 주지 않았더라도 사적으로 지불을 했다면 정치 자금을 받은 건 아니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비용을 지불했다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비를 지출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너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주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게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요, 이 대선 직전 9일 동안 매일 회당 3,000명에서 5,000명을 면밀 여론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자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횟수를 말하는지 법에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명 씨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자주라는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까지 조금 더 반향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수사나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네, 일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수사기관이 모두 명태균 씨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자택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도 최상병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4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검찰 공수처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관련 소식입니다. 표절 의혹을 조사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최근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며 새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총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김 여사 논문 검증의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조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논문 검증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며 지난달 첫 회의를 했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보직이 바뀐 당연직 3명이 교체됐고 문 총장이 추천한 교수들도 합류했습니다. 위원장까지 모두 9명 이내로 구성되고 당연직을 제외한 다른 교수들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총장 직속기구입니다. 문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의지를 드러내 학생들 96%가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만일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2월 예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8월 숙명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자체 조사를 거쳐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50% 정도에 이른다고 따로 발표했습니다. 붉은 표시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넉 달이 돼서야 연구윤리위가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90일 이내 완료한다는 게 규정이지만 윤리위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과정 재학 시절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어로 멤버 유지로 표기해 부실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대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모두 유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천 강화로 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패배에도 반성하지 않는 정권을 2차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1박 2일을 머물며 여당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로 향했습니다. 주로 보수 후보로 선택했던 강화군 주민들에게 국민을 무서워하도록 가끔은 경쟁시키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총선 참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정권을 2차 심판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강화 국민 여러분께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의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를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중앙 정치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며 정권 심판론에 선을 긋고 대신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선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호남 한 달 살기에 나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남 곡성면을 누비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캐낸 알토란 같은 후보입니다. 곡성의 인간 알토란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에 합의한 민주당과 혁신당은 여론조사를 거쳐 내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소규모 선거지만 총선 이후 첫 전국 선거인 만큼 중간 민심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땅과 공중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헤즈볼라의 수장이 잇따라 제거됐습니다. 이란을 향한 재보복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시설 타격까지 거론됩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됐던 하셈 사피에딘. 이스라엘 국영 언론은 지난 3일 사피에딘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나스랄라의 사촌이자 헤즈볼라 후계자로 지목된 사피에딘은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 벙커버스트 폭탄 투하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사피에딘의 생사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후계자까지 잃은 헤즈볼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규범에 따라 사망 24시간 안에 시신을 내장해야 하지만 나스랄라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례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 계속된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에서 장례 장소도 찾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보안과 안전 문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란을 향한 재공격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는 재보복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석유 시설뿐만 아니라 핵 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지만 외무장관은 휴전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 발 뺐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핵시설 공격에는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가 유전 타격이나 요인 암살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해 이스라엘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장인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90여 명이 긴급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급박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가 서울공항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우리 교민 96명과 현지인 가족 1명을 태운 수송기입니다. 탑승 18시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폭탄과 폭격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무사히 나왔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은 군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방위 작전을 벌이면서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항기는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지난 3일 군 수송기를 투입했습니다. 탈출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타는 버스 뒤쪽으로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요.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는 과거 수차례 교민 대피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교민과 외국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지 공항을 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활주거리가 짧은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도 투입했지만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 레바논 대사와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으며 현재 아직 교민 40여 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불꽃 축제 현장에 지금 불꽃쇼가 시작이 됐나요? 네, 제 뒤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음악에 맞춰 솟구치고 글자와 숫자, 하트 등 다양한 모습이 장관인데요. 불꽃쇼는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한국팀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불꽃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 같은 불꽃이 동시에 터지는 화려한 쌍둥이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이곳엔 하루 종일 불꽃 축제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7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처음으로 불꽃 축제에 16만 5천 원에 이르는 유료 좌석이 도입돼 일부에선 안표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수익은 안전 관리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비싸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확 튀는 거를 한번 느끼려면 그 정도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날씨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나와서 불꽃 축제 보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인데 이 빗섬 축제까지 동시에 열려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낮부터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인파를 해선하고 우측 통행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한강공원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특히 대형 조형물 근처에는 안전 펜스가 촘촘히 설치됐습니다. 인파로 동선이 막히거나 조형물에 올라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경찰 2,40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됐고 저녁 6시부터는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5호선 여의나루역이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사람도 많이 밀리곤 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돗자리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했어요. 행사가 끝나면서 지하철역으로 인파가 집중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축제는 즐거움보다 안전한 귀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앞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간 건설 노동자 2명이 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데 올해부터 일당을 2만 원씩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일당 2만 원을 놓고 노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한편에 서 있는 30m 높이의 광고탑.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그 위로 지난 2일부터 건설 노동자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공농성의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이 80~90%예요. 특히 올해 노사협상에선 건설 노동자의 일당을 2만 원씩 삭감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일당쟁이 건설 노동자들은 2만 원 임금 삭감을 하면 정말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일당 삭감을 철회하고 건설 근로자 고용법을 만들어 고용 규모와 시기, 임금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바꾸자는 겁니다. 반면 건설업체, 사용자 측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현재 일당이 25만 원으로 2만 원을 줄이더라도 비조합원들이 받는 22만 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노조원을 쓴 숫자 양에 비례해서 적자 폭이 결정된다는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놓고도 시각이 다릅니다. 거리가 먼 현장이나 고된 업무를 다들 외면해서 외국인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내국 인력이 꺼려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그걸 여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값싼 외국인 고용 정책을 수단으로
건설 현장의 노동 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고 반박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현장에 쫓겨나서 한 달에 겨우 10일 일하면 많이 할까 말까 하는.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엔 실패했고 사측은 일당 삭감폭을 줄여보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자연산 송이는 가을이 제철인데요. 올해는 폭염 등 이상 기후 때문에 출하가 늦어지고 수확량도 급감하면서 송이 1kg 가격이 16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겨우 문을 연 송이 축제장에선 송이빵에 송이를 놓지 못한 채 내놓을 정도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양양군의 송이 축제장. 자연산 송이버섯을 파는 간이 매장이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본 손님들은 구매를 망설입니다. 구경만 하고요. 그냥 올해는 사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현장의 1등급 양양송이 1kg 가격은 140만 원. 지난달 30일 160만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뒤 그나마 떨어진 가격입니다. 양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송이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축제에서 파는 송이빵엔 처음으로 송이가 실종됐습니다. 송이빵을 굽는 지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올해 처음 송이를 못 넣은 것 같아요. 송이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연산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랐다는 송이가 4개에서 5개뿐이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는 게 송이 뭐 품값도 못해. 요새는 그냥 산에 가서 한 번씩 도는 거야. 올해 송이버섯의 전국 공판량은 1톤을 조금 넘는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 28톤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송이 공판이 열린 곳도 6곳뿐,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송이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는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폭염, 그리고 여름철 가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꾸준히 토양 습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온이 높으면은 토양이 쉽게 건조가 되잖아요. 경북과 경남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면 송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재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기습 승인한 가운데 부산대, 전남대 등 다른 5개 국립대에서 휴학 대기 중인 의대생이 2,4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휴학 신청자 중 93.5%로 군입대나 질병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의대 교수단체는 성명을 내고 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는 정부 지시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소방청이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일부 소방관들이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소속 일부 소방관들은 최근 손으로 입을 막아서 입틀막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데 문제 제기를 하자 소방청이 언론 접촉 제한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문 씨는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구간 도로와 철도를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계속해왔는데 오는 7일에는 아예 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인근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통일다리 옆으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교.
지난 2월엔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사진에선 사각형의 점선 형태만 보입니다. 북한이 교각에 상판을 뜯어내면서 기둥만 남은 겁니다. 파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지뢰를 겹겹이 매설한 뒤 흙을 덮어 생긴 줄무늬가 여러 개 식별됩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던 시절 남측 인원이 왕래하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이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동해선 도로에는 구역별로 지뢰를 심고 흙을 덮어놓은 흔적이 넓게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해왔습니다. 작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물리적으로 단절한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남북 교류 협력 통일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이제 완전히 지우고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의 단절을 못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서 통일, 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할 걸로 예상됩니다.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서해 북방한 개선을 부정하고 일방적인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NLL에 대한 그 소위 무력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합의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거나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한다는 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국경선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북측 입장에서도 방어와 충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며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5위 팀 KT가 LG를 한 점 차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고영표와 문상철, 이강철 감독의 필승 카드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 만원 관중과 함께 시작된 준 플레이오프. KT 이강철 감독의 전략은 초반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LG 왼손 선발 투수 엔스에 대비해 가을 야구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문상철이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포를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중간 개투로 나와 하루 쉬고 선발 등판한 고영표도 4회까지 한 점만 내주는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쳤습니다. 5회 배정대와 심우준의 연속 2루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난 KT는 6회 포수 장성우의 2루 송구 실책으로 한 점 차로 추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필승 불펜 카드인 손동현이 7회 공 3개로 3타자를 처리한 데 이어 소영준과 마무리 박영현이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틀어막았고 앞서 실수를 범한 포수 장성우는 9회 말 정확한 송구로 도루를 저지하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강철 감독과 KT 팬들은 짜릿한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T는 포스트 시즌 3연승, 벼랑 끝 승부를 펼친 정규 시즌 막판부터 7연승의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1회 쳐서 뭐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길게 야구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아지신 것만큼 선수들도 야구장에서 이제 기죽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위 LG는 중심 타선이 2안타에 그치면서 1차전을 뺏겼습니다. 역대 33차례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은 29번이나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2차전 선발로 KT는 엄상백을, LG는 임찬규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축구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손흥민 선수가 모레 브라이턴전도 결장합니다. 예상보다 부상 정도가 심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월드컵 예선 2연전 명단에서 제외했는데요.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모레 브라이턴 원정에도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unlikely.
You know, again, he's pushing hard, but I just don't think the turnaround will be quick enough and for him to be available at this stage.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될 때만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3경기 연속 결정하게 되면서 부상 정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But we've given them all the medical information. They understand, and they're understanding, and Sonny knows the situation.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되면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오는 19일 웨스트햄전에서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프로배구 컵대회 준결승에서 보기 드문 블로킹 장면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수 모마의 머리가 양효진의 득점을 도왔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첫 주말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에 퍽 좋은 날씨였죠. 낮 동안 따스한 볕에 공기도 쾌적했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두터운 구름이 볕을 가리겠고 오후부터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도 지나겠습니다. 가을비답게 양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 5에서 30mm가량 되겠고요. 충청 남부 쪽에도 잠깐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시간에도 내내 서늘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 21도, 광주도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씩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춘천 등 중국 내륙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21도, 대전 21도, 대구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